안녕하세요. 역사쌤 김전희쌤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볼 내용은 드디어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일제 치하 동안 그렇게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고 결국에 원했던 광복이 되었고 건국이 되는 내용들을 살펴볼 거예요. 물론 건국이 되었다고 해서 막연하게 좋은 게 아니라 그 과정 중에서도 많은 우리나라의 그러한 안 좋은 모습들이라든가 힘든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그 두 가지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1948년 무엇을 살펴볼 거냐? 바로 제주 4.3 사건과 여수 순천 사건을 살펴볼 거예요. 자, 제주 4.3 사건은 뭐냐면은 우리 48년 분위기 하면은 어떠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맨 처음에 모를 수 있어. 자, 유엔 소총회 얘기하고 또 이제 트루먼 독트린 얘기 나오고 남북 협상 얘기 나오고 그랬잖아. 뭐야? 결국에는 우리가 단일 정부, 통일 정부를 수립을 하려고 했는데 성공했어요? 실패해 가고 있었잖아. 그랬을 때 제주 4.3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본 내용이 뭐냐면은 이 우리나라가 결국에는 유엔 소총회에 따라서 결국에 단독 선거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남한의 좌익 세력들이 우리는 단독 선거를 반대한다 라고 하면서 봉기를 일으킨 사건을 제주 4.3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이제 정말로 통일 정부를 수립하고 싶은 마음, 혹은 좌익 세력들이 이제 단독 정부가 수립되면은 남한에서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입지가 좁아지니까. 자,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반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국민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제주도에서. 그런데 이것을 누가 당시에 이제 경찰들이 총질을 한다는 거야. 여러분들, 국민에게 경찰이 총을 쏜다라는 것은 사실 많이 용납하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국가의 의무 중에 하나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을 해야 되거든. 근데 국민을 죽였어. 이건 옳지 않은 거지. 자,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많은 좌익들 말고도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게 된 거야. 시민은 아니죠. 자, 국민들이 분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주도가 일대에 소요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요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서 이승만 정부는 군경과 그리고 이제 서북청년단을 보내게 돼요. 근데 서북청년단이 뭐냐면은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얘네가 북쪽에서 왔거든요. 북쪽에서 오면 우리 약간 인식적으로 그렇잖아. 뭐야, 빨갱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데 얘는 뭐예요? 그런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내래 빨갱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겠어, 죽여버리겠어, 이런 애들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극우적인, 빨간색 보면은 막 죽창 찌르는 그러한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제주도에 갔다고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겠어. 당시 제주도에서 이 좌익 세력들을 찾는다고, 색출한다고 민간인 학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시로 이러한 예시도 있어요. 턱이 없으신 할머니도 있으시고요. 이 총질 사이에서 이제 턱을 잃으신 분도 있고, 또 어떠한 할머니는 생선을 먹지 않는다고 해요. 손녀가 이제 왜 할머니 생선 안 먹어요? 이러면은 이때 당시에 희생되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 가족들이, 그분들이 바다에 이제 던져버렸을 텐데 그 시체를 먹고 생선들이 자라났을 거고, 그럼 내가 어떻게 사람을 먹은 생선을 내가 먹을 수 있겠냐? 나 그럴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어떤 할머니는 생선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한 내용들이 있고요. 이렇게 가슴 아픈 사건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세요. 좌익들이 반대 활동을 벌였고 국가에서 무자비하게 진압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들이 사살됐다, 학살됐다. 이 이념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자, 이렇게. 자, 여수 순천 사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수 순천 사건은 뭐냐면은 제주 4.3 사건이 있었잖아. 자, 이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제가 누구 투입한다고 했어? 서북청년단도 있지만 국가에서 군인을 이제 포함을 한다는 거야. 이때는 아직 국가가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이때는 이제 국가가 만들어졌어. 그랬을 때 군인들로 하여금 이제 제주도를 진압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쌤, 이때 그냥 4월 3일 날 뿅 하고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야. 막 한라산으로 도망가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파견을 하려고 하는데 여수 순천이면 어디냐면은 요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자, 요쪽이죠. 전라도. 근데 전라도랑 제주도랑은 사실 되게 접점이 많습니다. 얘네가 뭐 이렇게 가겠어요? 이렇게 가겠어요? 이렇게 먼저 가겠지. 그래서 이 전라도랑 제주도랑 연고지 개념도 되게 크고요. 더불어서 이 안에서 본인들 내부에서도 좌익 세력들이 있습니다. 좌익 세력들. 그랬을 때 얘네 입장에서 좀 안 좋은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전라도 지역을 제주도 지역을 확보하게 되면은 북쪽에서 당시 9월 달에 이제 북한 정권이 수립이 되거든요. 9월 달에 북한 정권이 수립이 되니까 10월이잖아. 전격적으로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내부에서 응하고 그러면은 한반도가 적화 통일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아주 깜찍한 발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0월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을 일으키게 되고요. 당연히 여기서 미군과 이승만 정부의 신속한 대처를 통해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진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민간인들이 학살이 돼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이 좌익 세력들이 이 전라도의 남쪽 부분을 차지를 하였을 때 그때 이제 막 친일, 악질, 지주 세력들, 부르주아 하면서 이제 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죽여버리고요. 그러면서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군이 또 이제 너 빨갱이랑 내통했지? 이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또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 해방 이후에 이제 남북한이 대치하는 요 잠깐의 시기 동안에 굉장히 좌우익의 대립으로 인해서 많은 민간인들이 학살이 되었다. 요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단일 정부를 수립하려는 노력, 아니죠. 단일 정부를 수립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운동을 살펴봤습니다. 제주 4.3 사건, 여수 순천 사건, 그리고 우리의 희생자들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음으로는 대한민국의 건국, 드디어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3단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국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헌법이 필요해. 왜? 법이라는 거는 그 국가의 국민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고요. 더불어서 그 국가가 국민들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관리할 것인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용이에요. 뼈대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랬을 때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누구? 국회야. 국회의원들을 뽑는 선거는 뭐야? 총선이야. 그래서 순서가 총선, 재헌, 헌법, 그 다음에 건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5월 10일 드디어 우리나라 한반도 내에서 남쪽만 총선이 일어나게 됩니다. 총선을 실시하게 돼요. 최초의 민주 그리고 보통 선거였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우리가 진짜 이게 한 적이 없어. 나라님을 뽑은 적도 없고 이 나라를 관리하는 사람들을 뽑은 적이 없어. 그러나 최초로 우리가 민주 그리고 보통 선거를 실시하게 됐다. 되게 재밌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거 도장 이렇게 찍었는데 이게 맞아요? 보여주지 마세요. 처음 하시다 보니까. 자, 그런 과정에서 총선을 실시했잖아요. 그러면서 재헌 국회가 구성이 된다. 몇 년이에요? 2년. 짧아. 그래, 맞아. 자, 재헌국회 이제 구성하고요. 이 국회의원들이 얘기해서 결국에 국가 이름을 뭘로 짓게 되느냐? 대한민국으로 짓게 돼요. 대한민국 말고 이제 막 고려, 조선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는데 결국에 이제 대한민국으로 국호를 선정하게 되었다. 자, 그런데 또 한계가 있습니다. 어떠한 한계인가? 당시에 김규식과 같은 아주 거대한 민족주의자 분들은 이 선거에 불참하시게 돼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지. 단일 정부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로 이제 좌익 세력들, 얘네는 그냥 본인들 세력 잃는 거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는 거고요. 플러스 알파로 저번에 말씀드렸던, 저번이 아니죠. 아까죠, 방금. 4.3 사건이 있는데, 4.3 사건에서
사태가 진정이 안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제주도는 제외하고 선거가 이루어졌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살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가 이제 50총선거고요. 그 두 번째로 이제 헌법을 만들게 되는데 재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이제 머리를 싸매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겠는가라는 방향을 담은 헌법을 만들게 됩니다. 7월 17일 날 우리가 쉬는 날이죠. 자, 거기 처음 보면은 이러한 얘기가 있어요.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정신을 받들고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요.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요거 기억하셔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이제 정치적인 얘기라든가 좀 사회 이슈적인 얘기에서 좀 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얘기를 언젠간 듣게 될 거야. 건국절이 맞느냐? 광복절이 맞느냐? 건국절. 자,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건국됐잖아. 그러니까 8월 15일은 건국절이죠.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났잖아.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은 광복절이죠. 뭐 두 개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 제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러분들 혹시 그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는 여러분들 답변을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는, 제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좌우익의 대립이 극심해요. 그리고 네 편 아니면 내 편, 이런 흑백 논리가 너무 셉니다. 결국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건국절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은 야, 광복절이라고 얘기하면은 너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과대 해석을 해요. 광복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이란 국가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제 판단으로는 이 건국 과정을.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결국에 얘기를 하는 게 뭐냐? 건국절, 광복절 선택을 하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네 편, 내 편 가른다라는 거지.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건국절이면 어떻고 광복절이면 어떻고 우리에겐 둘 다 좋은 날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걸로 편가르기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야. 평화롭게 살기에도 빡빡한 세상인데 이걸 가지고 이 편이네 내 편이네. 그렇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냐? 야, 이런 얘기 질문하면은 그 사람 일단은 한 걸음 떼서 한번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이렇게 어쨌든 다른 얘기를 좀 했습니다. 건국절, 광복절 뭐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정이다. 국민이 주인이 돼서 국가를 운영하는 그러한 국가라는 거죠. 자, 더불어서 삼권 분립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권력을 균등하게 나누는 그러한 통치 시스템이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행정부의 수반 전반을 다스리는 대통령, 정부 이렇게 이제 이원화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원화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정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4년 연임. 4년 2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연거퍼서. 뭐 우리는 지금 5년 단임이죠. 한 번밖에 못해. 자, 이렇게 이제 재헌 헌법이 구성이 됐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건국이 되었습니다. 헌법이 있으니까 건국. 어떻게 이승만을 정으로 하고 이시영을 부로 하여서 간선제로 선거가 진행이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또 시험에서 잘 나오는 유엔에서 인정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것까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한민국의 건국을 3단계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재헌국회, 재헌헌법에서 행한 두 가지 일, 정말 우리 민족이 해방 이후에 꼭 바랬던 일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재헌국회가 했던 두 가지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우리 이제 친일파들 때려잡아야죠. 반민족행위 특별법, 처벌법.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농민들의 희망이었던, 당시 소원이었던 농지개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자, 반민족행위 처벌법, 제가 굳이 이유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당연히 행해야 되는 거죠. 당시
이 친일파들,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 당연히 처벌해야 된다는 거. 국민적인 열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열망 가운데서 내용, 사실 뭐 볼 게 있겠습니까? 처벌하고 재산 몰수하고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제정이 되고요. 9월 달에 이 법을 집행할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이제 약자로 반민특위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민특위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라든가 그 외 뭐 경찰이라든가 요 자체로 위원회 자체가 약간 하나의 기관처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독립권을 부여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강력한 권력을 가졌었다라는 거고 그만큼 국민적인 열망이 굉장히 대단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활동이 잘 진행이 되다가 언제 이승만 정부가 방해를 하게 됩니다. 왜 방해를 하냐면은 당시에 이승만 정권 내에서, 정부 내에서 많은 인사들이 사실은 친일 행정을 했었거든. 그런데 당시 이승만 정부의 국시는 뭐야? 반공이거든. 북한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칼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 예시로 이제 노덕술이라는 사람을 들 수가 있어요. 아주 악질적인 친일 경찰입니다. 독립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고문을 했던 아주 그냥 파렴치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반공투사로 되게 추켜서 올려요. 그러면서 이 행동에 대해서 너무 권력을 많이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이 무너졌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방해 플러스 또 어떠한 사건이 있냐면은 49년 6월 예전에 친일 행적을 했던 경찰들이 반민특위를 습격을 합니다. 미친놈들이에요 그냥. 죄송합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친일 행적을 했던 친일파였던 이 반민족 행위자들이 본인들의 그러한 누가 밝혀질까봐 어떻게 이 행동들을 습격을 한다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국회 안에 북한의 사주를 받은 국회의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체포를 해가고 이제 구금을 하는데 누가? 얘네가. 그러니까 이게 정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 반민족행위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막으려고 몸부림을 쳤다라는 거지. 기한도 축소하고 친구 기간도. 그래서 결국에 이 반민특위 같은 경우는 해체하게 된다는 거. 더불어서 우리의 친일파 청산, 반민족 행위자의 청산이 좌절되는 그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슬픈 일이죠. 자, 두 번째로 이제 농지개혁을 살펴볼 건데, 자, 당시 우리나라의 대다수 국민들이 갖고 있었던 직업은 농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부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땅. 지금 이 시대에서는 내 집 한 켠 마련하는 게 소원이잖아. 그런 것처럼 당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 땅 마련하는 게 소원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국민적인 열망,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당시 북한이 이미 토지개혁을 한 거야. 얘네가 먼저 토지개혁을 했어.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무상몰수, 무상분배야. 그냥 땅 다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공짜로 땅을 나눠준대.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 당시 농부들이 어머나 이 생각을 하는 거지. 우리도 토지개혁 해주세요. 농지개혁 해주세요. 이러한 배경이 있었고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는가? 우리나라는 미국을 따라서 이제 자본주의 국가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유상몰수, 유상분배. 한 사람당 상정보 이상 이렇게 초과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더불어서 경자유전의 원칙. 경작을 하는 사람들, 농사를 짓는 사람들만 땅을 갖게 한다라는 원칙으로 이러한 법안을 진행하고 있었다. 자, 효과 있나요? 효과 있었어요. 당시 기존에 있었던 지주랑 소작제, 요게 이제 소멸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약간 비정규직. 근데 이제 자영업자가 늘어난 거지. 혹은 뭐 정규직. 자, 지주와 소작제가 이제 완전히 소멸이 되게 되고요. 자영농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내 땅을 가진 농민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야.
플러스 당시 이러한 토지개혁을 통해서 북한도 했지만 우리도 했어. 공산화를 막는 그러한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미리 지주들이 이 법이 시행될 걸 알고 미리 땅을 팔거나 혹은 반민족 행위자들 같은 경우는 원래 그냥 몰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실패함으로 인해서 여기서 돈을 받고 팔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살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계가 나타나게 돼요. 자, 이렇게까지 두 가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빠삭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본 내용 같은 경우는 되게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시길.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북한 정권의 수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찍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다. 자, 소리가 녹음이 안 돼가지고.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북한 정권의 수립, 북한이 어떻게 정권이 수립이 되었는가 아주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 자, 우리나라가 광복이 되기 이전에 이미 8월 달에 소련군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선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자기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사람 누구예요? 김일성. 김일성을 딱 데려와가지고 오케이, 너를 통해서 내가 여기에 소련의 위성국가를 세우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어떻게 딱 들어왔는데 누가 있는 거예요? 민족 지도자였던 당시 조만식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소련은 처음에 같이 공동으로 통치를 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조만식 선생님을 암살, 숙청하게 돼요. 김일성 단독 체제가 조금씩 구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조직, 바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조직이 돼요. 근데 이게 임시, 위원회 이렇게 했다고 해서 권한이 작은 게 아니야. 오히려 어때? 국가의 역할을 한다는 게 중요해. 아니,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그냥 어떤 정치적인 단체지, 기구지, 무슨 국가야? 국가의 일들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일들을 하고 있어? 농지개혁. 국가에서 농지개혁을 가지고 어떻게 일부 기관에서 농지개혁을 하냐고. 주요 시설 국유화. 여러분들 KTNG, 코레일 이런 기관들을 국가적인 기관으로 이렇게 하는 그러한 힘을 누가 갖고 있어? 국가가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이건 뭐야? 얘네가 지금 주요 시설들을 다 국유화를 시킨다고. 이미 국가라는 거예요. 노동법, 남녀평등법 이러한 내용들 또한. 그럼 뭐냐면은 당시 북한은 이미 소련의 그러한 흐름 아래에서, 소련의 지시 아래에서 이미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책임이래. 그 모습을 완전히 구성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남한 모습 살펴봤을 때 되게 혼란스러웠잖아요. 미 군정 아래에서 막 좌우익 대립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잖아요. 소련은 어때요? 달라. 이미 북한은 소련의 그러한 통치 아래에서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이 됐다라는 거야. 이게 참 굉장히 가슴 아픈 일 중에 하나죠. 단일 정부가 구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북한 같은 경우는 소련이 있었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언제? 1948년 9월 9일 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남북이 완전히 분단이 된다. 북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니네가 먼저 건국을 했잖아. 우리는 나름대로 끝까지 통일된 조국을 만들려고 했어. 근데 이 말이 돼요? 말 안 돼. 이미 얘네는 46년에 이미 국가적인 구성을 하고 있었다고. 이거야. 그냥 헤어지려고 이미 각 재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먼저 헤어져 이러니까 그래 헤어지자 이거야. 비유가 좀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을 해주세요. 이미 북한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그리고 나중에 가서야 이렇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라는 거. 플러스 알파로 이제 농지개혁, 무상몰수, 무상분배 이러한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대한민국과 북한 정부의 수립을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가 만들어진다는 거는 가슴이 막 웅장해지는 그러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민족이 분단되는 그러한 아픈 사건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수업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6.25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